그렇다면 실제 사회에서는 정원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법제적 관점에서 정원의 유형을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제정된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라 정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법에서는 정원을 조성 주체와 운영 방식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국가정원으로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들 수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공공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방정원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으로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이자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며 지역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민간 정원으로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이에요. 정원주의 개성과 철학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독창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주제를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최근에는 정원 관광지로 활용되는 민간 정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마지막은 공동체 정원이에요.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가꾸는 정원으로 마을이나 공동주택 단지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공동체 정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주민 간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도 해요. 정리해보면 학술적 관점은 정원을 어떻게 설계하고 조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분류이고 법제적 관점은 누가 조성하고 운영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분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정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정원을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이용자 행태적 관점에서는 크게 감상형 정원과 참여형 정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감상형 정원은 전문가가 설계하고 조성한 공간을 이용자가 관람하고 감상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정원이에요. 작가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작가 정원에서부터 현대인들의 치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치유 정원, 수목원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허브 정원, 그리고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축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성하는 축제 정원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화면의 사진은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수상한 황지에 가든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왼쪽의 해우소 가는 길은 우리나라 전통 공간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정원으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자연스럽게 자란 식물과 전통 건축 요소가 어우러져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황지혜 작가는 영국 왕립원예협회가 주최하는 첼시 플라워쇼에서 2011년 출전하여 해우소 근심을 털어버리는 곳으로 첫 출품과 동시에 아티즌 가든 부분 금메달 및 최고상을 받았고 2012년 고요한 시간 DMZ 금지된 정원으로 쇼가든 부분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어요. 그리고 같은 해 첼시 플라워쇼 전체 최고상을 동시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로부터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오른쪽의 2023년 100만 년 전에 날아온 편지라는 주제로 또다시 첼시 플라워쇼가 든 부분 금메달을 수상했어요. 황지혜 작가의 작품은 디테일하며 자연주의적인 묘사로 해외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으며 더 궁금한 내용들은 인터넷에서 황지혜 작가의 작품들과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작가 정원은 이용자가 직접 식물을 심거나 관리하기보다는 공간을 걸으며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감상형 정원은 높은 완성도와 예술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특징도 있어요. 반면에 참여형 정원은 단순히 보는 공간이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만들고 가꾸는 공간을 의미해요. 화면의 사진은 벽돌로 만든 텃밭 정원으로 주민들이 직접 채소와 허브를 심고 관리하면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사례예요. 주민들의 참여 행위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텃밭 정원이나 골목길 경관 개선, 목적의 골목 정원 같은 형태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어요. 참여형 정원은 조성 이후의 관리 과정에도 이용자가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화면의 사진처럼 공동의 정원에 직접 물을 주며 가꾸는 참여로 활동할 수 있어요. 정원 이용자들의 주거 공간에 가까이 있어 식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돌보면서 자연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으며 디자인이 비교적 단조롭거나 사용된 화해류의 구성이 단순하여 경제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단순한 생활 공간이었던 골목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꽃과 식물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골목 정원이나 마을 정원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되어 많이 조성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함께 정원을 만들고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 간의 교류가 늘어나고 공동체 의식도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감상형 정원이 전문가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중심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면, 참여형 정원은 이용자의 경험과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비교적 적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최근의 정원 문화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서로 대립적으로 보기보다는 함께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기본적인 공간을 설계하고 조성한 뒤 시민들이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정원이 단순한 조경 공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주제 정원을 계획할 때에도 이용자가 단순히 관람객이 될 것인지 직접 참여하는 이용자가 될 것인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정원의 다양한 유형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제부터는 실제 주제 정원을 계획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환경 분석 단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상지의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정원을 조성하기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주제 정원 설계는 디자인 작업보다 먼저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게 돼요. 환경 분석의 대상은 단순히 정원이 들어설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이용자를 위한 공간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할 것인지와 같은 기본 조건부터 검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어린이를 위한 체험 정원과 관광객을 위한 전시 정원은 설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같은 면적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도심 공원에 조성하는 정원과 자연환경 속에 조성되는 정원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르게 나타나요. 환경 분석에서는 대상지 내부뿐만 아니라 대상지를 둘러싼 모든 환경 구성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지형은 어떤지, 일조 조건은 충분한지,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불어오는지, 주변 건축물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용자들은 어떤 경로로 접근하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이러한 조사 과정을 통해 대상지가 가진 장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설계 방향을 설정하게 돼요. 결국 환경 분석은 정원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환경 분석은 정원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실제 환경 분석에서는 어떤 요소들을 조사해야 할까요? 환경 분석의 구성 요소는 크게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인문 환경은 대상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교통 현황, 인구 구성, 주거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관광자원, 역사 문화자원 등이 이에 해당하게 돼요. 정원은 결국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공간을 방문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학교 주변에 조성되는 정원이라면 학생과 교직원의 이용 패턴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관광지에 조성되는 정원이라면 방문객의 이동 동선과 체류 시간을 고려해야 해요. 또한 주변 상권이나 지역의 문화적 특성도 정원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만약 역사적인 장소에 정원을 조성한다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주제를 설정할 수 있고, 주거 지역이라면 주민들의 휴식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인문환경 분석은 사람들의 요구와 이용 목적을 파악하여 정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자연환경은 대상지와 그 주변에 존재하는 자연적 요소를 의미해요. 기후와 지형, 토양, 수환경, 식생 현황, 동식물 서식 현황 등이 대표적인 조사 대상으로, 자연환경 분석은 정원의 생존 가능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디자인을 계획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지 않은 식물을 선택한다면 유지 관리가 어렵고 정원의 지속성도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햇빛이 풍부한 장소와 그늘이 많은 장소는 식재 계획이 달라져야 하며, 배수가 잘 되는 토양과 습한 토양 역시 적합한 식물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요. 만약 주변에 숲이나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생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자연환경 분석을 통해 어떤 식물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시설물과 소품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돼요. 정리하자면 인문환경 분석은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자연환경 분석은 장소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환경 분석의 대상과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실제로는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환경 분석은 크게 조사 단계와 분석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어, 조사 방법으로는 문헌 조사가 가장 기본적인데, 문헌 조사는 과거와
현재에 작성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대상지의 과거 사진이나 지도, 항공사진, 도면, 통계자료, 지역 개발 계획, 역사 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어요. 특히 역사 문화와 관련된 주제 정원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문헌조사가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대상지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파악해야 정원의 주제와 스토리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인터넷 자료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 자료도 중요한 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문헌 조사만으로는 현재의 현장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가 어렵기도 해요. 다음은 현장 조사의 환경 분석 방법으로 대상지와 대상지 주변 요소들을 직접 관찰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자 및 관련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문헌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일조 상태, 바람의 방향, 이용자의 이동 경로, 소음 발생 여부, 주변 경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장 조사에서는 요소별 측정 기기와 카메라, 핸드폰 등 각종 측정 기기를 활용하여 현장 정보를 기록하고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현장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환경 분석의 분석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대상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을 분석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스왓 분석이에요. 스왓 분석은 원래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활용되던 기법이지만, 정원 설계나 조경 계획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스왓 분석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내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를 찾아내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며 기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위협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요. 스왓의 각 요소를 살펴보면 스트렝스는 강점, 위크니스는 약점, 오퍼추니티는 기회, 트릿은 위협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실제 주제정원 대상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지역의 하천변에 치유정원을 조성한다고 가정한다면, 먼저 강점은 하천과 수변 경관이 아름답고 기존 녹지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약점으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여름철에는 일부 구간이 침수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회 요소는 무엇일까요? 최근 시민들의 정원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지자체에서 정원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좋은 기회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정원 지원 사업이나 관광 활성화 정책도 활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위협 요소도 파악할 수 있는데,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 경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증가하여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어요. 이렇듯 수학 분석을 실시하면 대상지의 특성을 한눈에 파악하여 적합한 주제 정원을 계획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대상지의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좋은 정원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환경 분석 다음 단계에서는 사업 목표를 설정하게 돼요. 먼저 목표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향하는 대상이며 일정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결과나 상태를 의미해요. 즉,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정원 조성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정원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왜 그 정원을 만드는가를 고민해야 해요. 정원을 조성하는 목적에 따라 설계 방향과 공간 구성, 식재 계획, 시설물 배치가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면 벤치와 산책로, 그늘 공간이 중요해질 것이며 어린이를 위한 체험 공간 조성이 목표라면 텃밭 정원이나 체험 프로그램 공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지역 관광 활성화가 목표라면 방문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상징적인 주제 정원과 포토존, 축제 공간 등이 중요할 수 있어요. 이처럼 목표는 단순히 계획서에 작성하는 문장이 아니라 정원 설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바람직한 미래의 기준이 돼요. 그렇다면 사업 목표의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능은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정원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정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시간 등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게 돼요. 따라서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사업 목표의 기능은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정원이 완성된 이후에도 사업이 성공했는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목표가 지역 주민의 이용률 향상이었다면 실제 이용객 수를 조사해야 되고 목표가 생태환경 개선이었다면 식물 생육 상태나 식물종 증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이처럼 사업 목표는 사업이 끝난 뒤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돼요. 정리해보면 사업 목표는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사업 추진의 근거를 제공하며 사업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사업 목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의 첫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해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이나 상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한 목표로 설정해야 해요. 목표는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원 이용자를 늘린다라는 목표보다는 정원 이용객 수를 연간 20% 증가시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요. 세 번째는 합리적인 목표를 가져야 해요. 목표는 도전적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해야 해요. 목표가 지나치게 높거나 비현실적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따라서 예산과 인력, 대상지 규모,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목표를 설정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시간 한계가 정해진 목표를 세워야 해요. 시간을 설정하면 사업 평가 시기와 재검토 시기를 결정할 수 있고 사업 추진 일정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